소개받은 육사 이상훈입니다. 제가 탕금대 전투에 관해서는 12년 전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진짜 12년 만에 충주 본토에 와서, 그리고 또 종중분들도 와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발표 시간이 많이 좀 지체되는 관계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탕금대 전투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립 그리고 고니시 유키나가가 충주에서 처절하게 싸웠던 전투입니다. 여기에서 조선군은 기병이 특화되어 있었고 일본은 조총이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앞서 민덕기 선생님하고 유동호 선생님께서 배경 설명을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간략하게 넘어가고, 그 당시의 신립의 위상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자타공인 조선 최고의 무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조가 출정하기 전에 보검을 하사하면서 편의 종사권을 부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북방 여진적과 기병전술로 상당히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그 실전 경험도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병 활용 자체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그 장수로서 그 포위전이랄까 아니면 구원전이랄까 기습전 이런 데 상당히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탕금대를 왜 여기를 왔을까? 왜 조령을 포기했을까? 이게 지금 임진왜란 초기 전투의 최대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지형이 그 일본군 1번대, 2번대, 3번대 그 예상 진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탕금대 전투가 벌어지는 것은 1번대 보니시 부대입니다. 그래서 조령을 넘어서 지금 충주 쪽으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양 가기 전에 충주에 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탕금대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니시 유키나가 병력은 18,700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간에 동네 전투랄까 상주 전투랄까 이런 걸 치르면서 한 700여 명의 이제 그 전사장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18,000명 정도가 충주에 왔다고 보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탕금대 전투 이미지입니다. 오합지졸 데리고 배수진 쳤다가 졌다. 그 다음에 기병 이용하려다가 말이 다 진펄에 진흙에 빠져갖고 제대로 운영을 못했다. 이 때문에 결국은 한양이 점령됐다. 결국 이것 때문에 임금이 몽진가게 되었다. 조령 지켰으면 이렇게 허무하게 당하진 않았을 거 아니냐. 조선 정예군 8,000명 이상을 데리고 몰살로 몰아넣었던 패배한 장수 이미지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왜 신립은 탕금대에서 전투를 벌였을까요? 이 의문에서 오늘 발표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이 충주의 지형도입니다. 충주 분들은 워낙 잘 아실 겁니다.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탕금대가 위치한 곳이고, 빨간 선 오른쪽 부분에 저희가 지금 현장입니다. 저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형을 보시면 충주 분지가 있고, 북방에 약 한 2km 북쪽에 2km 남짓 탕금대가 있고, 탕금대 정상은 대문산이죠. 대문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북쪽에는 남한강이 저렇게 U자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강은 무슨 강입니까? 그렇죠. 역시 수준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는 조령입니다.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험준합니다. 이 지형을 막았다고 하면 저기 빨간 부분이 있죠. 빨간 부분에서 막으면 1,000명만 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저기를 왜 열어줬냐는 겁니다. 저기를 열어주고 왜 충주 분지까지 와서 일본의 대군을 맞이했냐라는 게 지금 문제시되고 있습니다. 유성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쌔고 용감하지만 전투 계책은 부족했다. 이효송은 누구죠? 그렇죠. 명나라 장수였죠. 이 천의 요새를 두고 지키지 못했으니 참 부족하다라고 평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정약용은 신립 일으켜서 얘기나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두 하는 얘기가 조령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경에서 조령을 넘어서 충주까지 가는 루트입니다. 지형을 보시면 대략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도보로 걸을 때 얼마 정도 걸리죠? 1시간에 한 몇 킬로 정도 걸을 수 있습니까? 4km 보통 얘기하죠. 4km입니다. 그러니까 30km니까 몇 시간 걸리겠습니까? 거의 한나절 이상 계속 가야 됩니다. 걸어서만 가도. 상당히 이제 지형 자체가 조령에서 충주까지는 상당히 험한 길입니다. 저기 협로입니다. 협로. 그 다음에 충주 일대 지형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조령에서 쭉 오더라도 충주까지 오는 길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기 달천을 도하를 한 다음에 단월역을 거쳐서 저렇게 충주성으로 들어오죠. 저기 단월역 있는 저 부분에 대학도 있죠, 지금. 네, 저기를 지나서 와야 됩니다. 이쪽 대림산 쪽으로 오는 길은 상당히 좀 험한 편입니다. 당시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신립이 군사를 거느리고 단월역에 주둔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을 데리고 조령 가서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형 정찰을 했다는 겁니다. 신립이 조령을 가보지도 않고 막지 않았다면 실책입니다. 근데 조령을 정찰해보고 나서 여기는 방어하기 곤란하겠구나라고 해서 되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에서 패배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허무하게. 원래는 상주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이제 조령에서도 병력을 재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충주에서 정예병들이 결집한 다음에 남진에서 일본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주에서 이미 패배가 확정되고 조령 방어도 불가능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저겁니다. 적의 기세가 드세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성으로, 한양으로 후퇴해서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한강 방어선을 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맞기는 지금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한강 방어선을 치자. 그럼 인구도 많고 방어 물자 모집하는데도 수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선조는 묵살한 것 같습니다. 충주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을 보면. 그래서 결국은 신립은 어쩔 수 없이 충주 내에서 전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조령, 단월역, 충주성, 탕금대가 신립이 선정할 수 있는 4가지 정도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정찰을 다녀왔다 보니까 신립 입장에서는 이 4군데를 중심으로 방어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조령 같은 경우는 조령만 있는 게 아니라 소백, 삼백 넘는 길이 주풍령도 있고 중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지만 기본 운영하기는 불리하죠. 그리고 보급도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산지 꼭대기에 위치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단월역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대림산이 있고 대림산에서 달천이라고 표기된 저기 온폭하게 파인 부분이 있죠. 저기가 무슨 산성입니까? 저기가 대림산성입니다. 근데 저 대림산성은 고려 때까지는 활용이 됐지만 조선 초기에 이미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일본군의 접근로인 저기 왼쪽에서 보면 오른쪽 보면 다 보입니다. 지형이 낮아서. 그래서 신립은 저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대림산과 남산 사이에 소로가 있습니다. 저 소로를 일본군이 이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축후방이 뚫려버리죠. 그래서 단월역을 막는 게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단월역에 병력이 주둔하고 있을 때 충주성으로 곧장 직진해버리면 본진이 털려버립니다. 그걸 막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월역하고 대림산 남산 사이를 또 막아야 됩니다. 원래부터 병력이 부족했는데 양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력 자체가 더 줄어들죠. 소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택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거는 이제 대동여 지도인데 여기도 보면 달천 쪽으로 들어오는 길, 그 다음에 충주로 바로 들어오는 길 2가지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로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주로 접근하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2개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방어하기가 곤란한 입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성입니다. 방어성이니까 충주에서 지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주성의 둘레가 1.1km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높이가 2.4m입니다. 제가 손을 뻗치고 뛰면 잡히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평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규모가 동래성이 있는데 동래성은 비슷한 1km 둘레지만 높이가 3.9m입니다. 뛰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규모가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행주산성은 여러분 잘 아시죠? 권율. 거기는 해발고도 125m입니다. 정상부에 산성이 위치합니다. 그리고 충주성 자체는 뭐예요? 이게 산성 개념이 아니라 평지에 위치한 행정성 개념입니다. 그리고 워낙 규모가 1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대규모 기병이 와서 주둔하기도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탕금대입니다. 탕금대 같은 경우는 고립되기 좋은 위치입니다. 그죠? 배수진을 치다 보면 남한강이 있고. 근데 앞서도 나왔듯이 저기 남한강 수로를 통해서 하류로 내려가면 목계나루도 있고 가흥창이라는 기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은 육로로 왔기 때문에 배가 없어요. 배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군이 중장기적으로 한강 수로를 활용한다면 충분히 보급이 가능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병을 탕금대 앞쪽에 배치한다면 충분히 전투를 벌일 만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합지졸이 많았다 그랬죠. 배수진을 치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탕금대에 고립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령, 단원력, 충주성, 탕금대 어느 한 곳 그렇게 특별히 우월한 지점은 없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데 왜 탕금대를 선정했을까가 오늘의 주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신립은 오합지졸을 데리고 왔다고 했는데 그 오합지졸을 사지에 몰아넣는 것도 장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병 이용하려다가 진펄에 빠졌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탕금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어 진지를 편성했어요. 어디가 진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주 전투부터 탕금대 전투 벌어질 때까지는 날씨가 다 맑음이었습니다. 지면이 젖어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신립이 탕금대에서 패배해서 한양이 점령되었다. 이거는 뭐예요? 앞서 선조가 한강 방어선 치는 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령을 지킬 수 있었더라면 일본군 막았을 것이다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신립이 26일 날 도착합니다. 26일에 도착해서 조령 가서 지형 정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27일 날 벌써 일본군 선봉대들이 단월역 남쪽 부근에 등장을 합니다. 벌써. 이 상황에서 기병과 보병이 혼성된 부대를 거느리고 아까 막 보셨듯이 그 소록길을 해서 조령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방어 배치를 할 수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입니다. 가다가 매복당해서 다 죽습니다, 오히려. 이건 아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28일 날 아침부터 바로 새벽부터 전투가 벌어져요. 신립이 뭐 낮잠 자고 술 마시고 할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와서 현장 와서 충주성 와서 물자 장비 확인하고 단원력 가서 진지치고 그 다음에 조령 가서 지형 정찰하고 복귀한 다음에 2일 만나서 상황 판단한 게 끝입니다. 그 다음날 바로 전투예요. 조령을 안 막은 겁니까?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장수라면 조령으로 이동하다가 패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령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일단 부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탕금대의 지형입니다. 왼쪽으로 현재 지형이고 오른쪽이 일제시기 때 지형입니다. 일제시기 100년 전이잖아요. 100년 전인데 보면 저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다 물길입니다. 여기 지금 탕금대로 빼고는 어떻습니까? 축구방이 다 수로로 막혀 있어요. 자연해자입니다. 천혜의 성입니다. 여기가 탕금대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걸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저기 하늘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옛날 그 호수 부분입니다. 이게 100년 전 사진입니다. 불과 100년 전 지도죠. 근데 임진왜란 언제 일어났습니까? 몇 년 전에 일어났습니까? 1592년이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에는 이만큼 퇴적이 됐을까요? 안 됐겠죠. 수량도 더 풍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탕금대 주변으로는 대부분 수로가 차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섬들이라는 지명도 남아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지금 여기 이용되고 있는 탕금대로만 뚫려 있고 나머지는 육계도 형태로 거의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선군과 일본군의 무기입니다. 조선군의 승자총종은 한 700m 이상 날아가고 편전은 한 380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일본군의 조총은 타격도는 100m지만 약간 고각으로 쏴서 최대 사거리를 하면 500까지 나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일본군하고 조선군하고 거리를 봤을 때 탕금대에서 방어 진영을 폈을 때 훨씬 조선군이 승자총통을 이용해서 일본군을 흩어뜨리기에는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흩뿌려 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본군의 진영이 보병 진영이 흐트러질 때 기병 돌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감안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충주의 풍향입니다. 봄철에는 서풍이 많이 불어요. 특히 내륙 도시들은.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남한강이 동에서 서로 흘러갑니다. 그 지형적인 위치 때문에 바람이 저렇게 서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선군은 순풍을 타게 되고 일본군은 역풍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조선군의 무기는 사거리가 더 길어지고 일본군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충주성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풍향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여긴 어떻습니까? 일본군이 공격하려면 풍향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조선군이 탕금대에서 나와서 언월진을 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 일본 측 기록에 보면 일본군이 소수인 것을 보고 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선군이 오히려 포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탕금대에 배치하고 있다가 일본군이 소수인 것을 보고 앞으로 나와서 일본군을 포위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조선군이 먼저 공격할 의도는 없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그 기록에 나옵니다. 대진, 본진이죠. 본진은 충주성으로 가고 좌구는 달천, 그 다음에 우구는 산을 따라 동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니시 유키나가군은 중군, 좌군, 우군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력 구성을 보면 7,000명, 5,000명, 3,000, 2,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병력 구성이 중군이 한 7,000, 좌군이 5,000, 그 다음에 우군이 마추라, 아리마, 예산 5,000 정도 이렇게 되고 나머지가 한 예비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700명은 아까 전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한 1,000명 정도가 예비대로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군의 편성은 8,000명이었다, 수천이었다, 그 다음에 상주에서 패한 병사들이 또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조선군은 최소 8,000에서 많게는 10,000명 이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탕금대의 조선군은 10,000명 이상이고 일본 중군은 7,000명 정도인데 충주성을 점령하고 왔기 때문에 충주성 점령 부대도 일부를 남겨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5, 6천 정도만 공격해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일본 측 기록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조선군이 놀라지 않도록 깃발을 다 내리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복병을 설치했다고 되어 있고 동쪽과 서쪽을 끼고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습 공격한 거죠. 그 결국은 뭡니까? 일본군의 매복에 의해서 패했지 실제로 신립이 무모하게 전투를 벌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재구성도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단원력적을 장악하고 난 다음에 중군은 충주성으로 향하고 좌군은 달천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우군은 동쪽 상록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제 충주성에서 일부 병력을 잔류시키고 중군 한 5,000명 정도가 탕금대 방향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선군이 보고 있다가 5,000명밖에 안 되네? 그럼 우리가 10,000명이니까 충분히 해볼 만하다. 우리는 기병도 있으니까. 그래서 탕금대 앞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대략 칠금동 쪽으로 전장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전진에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매복해 있던 좌군, 우군이 조선군의 좌측, 우측을 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군도 맞받아 공격을 하고 그때 조선군이 기병 돌격을 했는데 조총에 의해서 패하고 결과적으로는 삼중으로 포위되다 보니까 달아날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탕금대밖에 없죠. 그래서 탕금대 쪽으로 들어갔다가 일본군이 전체적으로 밀고 들어오면서 탕금대 전역을 다 장악하면서 거의 전사에 가까운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립평가 이렇습니다. 낮잠 잤다. 소통되지 않았다. 군율 회의했다. 술 마셨다. 포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26일 도착해서 27일 날 탕금대 배치하고 28일 날 새벽부터 전투했습니다. 술 마실 시간이 있습니까? 잠잘 시간이 있습니까? 밤샜을 겁니다. 아마 이틀을. 그 다음에 도망치거나 유언비어 퍼뜨린 병사 가차 없이 참수했습니다. 군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령 방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일본군이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북상했기 때문에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 뿐입니다. 그 상황에서 최선의 방어지는 어딜까? 그리고 기병이 특기였기 때문에 기병이 1,000기 이상
1000필 이상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병들 마초는 어떻게 소화를 할 겁니까? 이건 어디? 충주성에서 풀 베서 공급 못하죠. 풀 많이 자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강변이죠. 한강변하고 달천변이 마초 공급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물자를 충주성에서 가지고 와서 중장기전을 대비하려고 했던 게 신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패배한 건 할 말이 없습니다. 장수로서 패배는 할 말이 없지만 일본군 매복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차단돼서 일본군이 이동하는 상황을 몰라서 패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 가지고 장수로서 매도한다거나 아니면 전략 전술이 부족하다거나 졸장이라거나 패장이라거나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시 기병 문제, 그 다음에 풍양, 방어 지형, 그 다음에 오합지졸이라는 사기 문제 등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탕금대를 선정했던 겁니다. 그만큼 여기가 군사적으로 중요했던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도성으로 철수가 불가한 상태에서 신립은 최선을 다했던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립에 대한 평가는 다시 이루어져야 하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종중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